안녕하세요. 여배우의 책방의 달세뇨입니다. 오늘 달세뇨가 읽어드릴 책은 셜록 홈즈 단편 시리즈 중 기어다니는 사람입니다. 1923년 스트랜드 매거진에 발표된 기어다니는 사람의 작품 속 배경 연대는 1903년으로 1927년 셜록 홈즈의 사건집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럼 달세뇨가 읽어드리는 기어다니는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20년 전 대학가를 진동시키며 런던의 지식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추악한 소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프레스버리 교수에 관한 괴이한 이야기를 언젠가는 발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이 괴상한 사건의 진상은 홈즈의 다른 사건 기록들과 함께 상자 속 깊숙이 묻혀 여태껏 햇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마침내 이제 우리는 사건 당사자의 허가를 얻어 홈즈가 은퇴 직전에 다루었던 사건들과 함께 이 사건도 세상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1903년 9월 어느 일요일 아침 일찍 나는 홈즈의 간단한 전보를 받았다. 별일 없으면 와주게. 아니, 바쁜 일이 있어도 꼭 와줘야 하네. 이쯤에 이르러 홈즈와 나의 관계는 좀 묘했다. 홈즈의 습관은 한정되고 집착된 면이 있는데 홈즈에게 있어서 나의 존재는 그의 습관의 하나처럼 인식되어 있었다. 그의 곁에는 바이올린, 독한 담배, 애용하는 검은 파이프, 색인부, 그리고 내가 꼭 있어야만 했다. 그 밖의 것은 아무래도 좋았다. 사건이 생기면 홈즈는 누구에겐가 마음을 의지하려고 했다. 따라서 내가 할 역할은 분명했다. 그리고 나는 또한 홈즈의 마음을 날카롭게 갈아주는 숫돌 역할을 했다. 나는 그에게 자극을 주었고 그는 내 앞에서 혼자 말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는 나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야기했으며 어떤 때는 꼭 잠꼬대를 하는 사람 같았다. 그럴 때면 습관처럼 나는 그의 이야기에 대한 반응의 뜻으로 가끔씩 말 참견을 하곤 했다. 내 머리가 둔해서 그의 이야기를 잘못 이해해 그를 화나게 할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그러한 짜증은 그의 불꽃 같은 직관과 감수성을 더욱더 생생하고 재빠르게 번쩍이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곤 했다. 이상이 홈즈와의 친교에서 내가 한 보잘것없는 역할이었다. 베이커 거리에 도착하니 홈즈는 파이프를 입에 물고 눈살을 찌푸린 채로 팔걸이 의자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아마 무슨 성가신 문제가 생긴 모양이었다. 손을 흔들어 내 자리에 날 앉게 하더니 거의 30분 동안이나 날 아는 채도 하지 않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윽고 그는 그 묘한 미소를 띠며 망상에서 깨어나더니 마치 내가 이 방에 방금 들어오기라도 한 듯 새삼스레 다시 인사말을 건넸다. 여 왓슨, 자네가 왔군 그래. 실은 24시간 전에 매우 이상한 사건 의뢰가 들어왔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하고 다각적인 추리가 필요할 것 같아. 그런 이유로 나는
수사 활동에 이용하는 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이었네. 그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경찰견이나 탐정견이 수사에 활용된다는 것은. 아니야, 왓슨.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닐세. 자네,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 너도 밤나무 숲 사건을 기억하겠지? 그때 나는 어린아이의 심리를 관찰함으로써 잔혹한 아들의 성격에서 그 아버지의 범행을 추적해냈네. 그 사건이라면 물론 기억하고 있네. 개에 대한 사고의 방향도 그와 흡사하다네. 개는 가정 생활을 반영하고 있어. 침울한 집에서 활기 있는 개를, 행복한 집에서 맥 빠진 개를 본 적이 있나? 사나운 사람이 기르는 개는 사나워지기 마련이고 위험한 사람이 기르는 개는 위험한 개가 되기 마련일세. 개란 주인의 성질을 가장 잘 반영하는 동물이지. 홈주, 그건 억지야. 난 머리를 저으며 말했다. 그는 파이프에 담배를 채우더니 내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내가 말한 추리 방법을 실제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사건 해결의 지름길일세. 이번 사건은 아주 착잡한 사건이라 무엇보다도 실마리를 찾는 일이 시급하네. 그것만 찾게 되면 모든 것은 자연히 풀리게 될 거야. 프레스버리 교수의 충실한 셰퍼드는 왜 주인을 물려고 했을까 하는 문제가 이번 사건의 열쇠라고 여겨지네. 나는 그만 실망해서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이런 시시한 이야기를 하려고 바쁜 나를 이리로 불러냈단 말인가? 홈즈는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왓슨, 너무 낙담하지 말게. 심각한 사건일수록 발단은 이런 사소한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자네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나? 늙은 철학자의 사색과 같이 복잡한 문제에서만 사건이 터지는 건 아닐세. 자네 캠포드의 유명한 생리학자인 프레스버리 교수 이름을 들은 적이 있겠지? 그의 충실한 애견이 2번이나 교수를 물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 어떤가 자네는? 걔가 병이 든 모양이군. 그 점도 생각해 봤네. 그러나 그 개는 다른 사람을 문 적이 없었고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주인에게 덤벼든 일도 없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일일세. 참으로 괴이한 일이야. 그리고 지금 울리고 있는 벨소리가 베네트 씨가 누르는 것이라면 그는 약속 시간보다도 훨씬 일찍 오는군. 베네트 씨가 오기 전에 자네와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안타깝군. 계단을 올라오는 빠른 발소리가 들리더니 문을 날카롭게 두드리는 소리에 이어 새로운 의뢰인이 모습을 나타내었다. 그는 키가 크고 용모가 단정한 약 30살쯤 된 사내로 품위가 있어 보였다. 그의 태도에는 세속적인 사회인의 침착성이 없어 보였고 오히려 학생에게서나 엿보이는 수줍음이 가득했다. 그는 홈즈와 악수를 한 뒤 놀란 표정으로 날 쳐다봤다. 홈즈 선생님, 이 사건은 신중히 취급해 주셔야 합니다. 프레스버리 교수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신뢰나 사회적인 체면을 고려해 주십시오. 제 3자 앞에서는 말하기가 곤란한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베네트 씨. 왓슨 박사는 입이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다루는 데는 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홈즈 선생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비밀로 쉬쉬하는 저의 입장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왓슨도 이해할 것입니다. 왓슨, 이분은 위대한 과학자 프레스버리 교수의 조수인 트레버 베네트 씨일세. 교수와 한 집에 살고 있으며 교수의 따님과 약혼한 사이일세.
이 정도라면 자네도 사정을 알 수 있겠지. 베네트 씨는 교수를 성실하고 헌신적으로 모시고 있어. 그런데 베네트 씨, 베일에 쌓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필요한 만큼은 내막을 알아야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홈즈 선생님. 제가 여기 온 것도 그 일 때문입니다. 그런데 왓슨 박사께서도 내용을 알고 계신지요? 설명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럼 몇 가지 새로운 사실을 설명드리기 전에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군요.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정돈도 할 겸 해서 내가 대신 설명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왓슨, 프레스버리 교수의 명성은 온 유럽에까지 알려져 있네. 그의 생활은 학구적이었고 여태껏 한 번도 스캔들의 대상이 된 적도 없었네. 그는 호라비로 외동딸인 에디스밖에는 혈육이 없네. 내가 느낀 바에 의하면 그는 남성답지만 독단적인 성격으로 사람들은 그를 투지가 강한 인물로 평하고 있다네. 그런데 사건의 발단은 몇 달 전에 일어났네. 그의 생활 질서가 갑자기 파괴된 것이네. 환갑의 나이인 그가 비교 해부학회의 동료인 모피 교수의 따님과 결혼을 했네. 내가 보기에도 그건 나이 먹은 사람의 분별 있는 구애가 아니라 마치 젊은이의 정열적인 광란 같았네. 아마 그보다 더 열렬한 연인의 모습은 볼 수 없을 걸세. 약혼 여인 앨리스 모피 양은 마음도 몸도 모두 완벽한 처녀로서 교수가 반한 것도 무리는 아닐세. 그러나 가족들은 결혼을 반대했네. 손님이 말참견을 했다. 제 약혼자와 저는 두 사람의 결혼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거라고 박사님에게 말해주었죠. 그렇고 말고요. 그 결혼은 도가 지나친 부자연스러운 결합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말참견을 했다. 홈즈가 빙그레 웃더니 다시금 말을 이었다. 프레스버리 교수는 부자이기 때문에 여자 쪽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굳이 반대하지 않았네. 그녀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구혼자가 있었으나 그녀 나름의 의견이 있어 그녀는 세속적인 관점인 나이 같은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성격이었네. 그녀는 교수의 개벽스러운 성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좋아하는 것 같았네. 그러나 아무래도 나이 차이가 그들의 결혼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바로 그러한 때 갑자기 어떤 베일이 교수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가리우기 시작했네. 그는 전에는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하네. 그는 어디에 간다는 말 한마디 없이 여행을 떠나 2주일 만에 지친 얼굴로 집에 돌아왔다네. 여느 때 그는 매우 솔직한 사람이었는데 이번 여행에 대해서는 가족에게 조금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네. 그런데 여기 있는 베네트 씨가 프라하에 있는 동창으로부터 편지를 받았는데 직접 교수와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지만 멀리서나마 프레스버리 교수를 뵙게 되어 반가웠다는 동창의 서신이었네. 그 편지로 가족들은 비로소 교수가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알 수 있었다네. 자, 이제 문제의 핵심으로 들어가네. 그 여행 이후로 교수는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 그는 남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았고 아주 교활해졌지. 주위 사람들은 그가 예전의 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단번에 느끼기 시작했어. 그의 가슴은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로 덮여 있는 것 같았네. 그러나 그의 지성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 그의 강의는 여전히 훌륭하다는군. 그러나 그의 태도엔 뭔가 새롭고 불길하고 전혀 뜻밖인 면이 있었어. 아버지에게 헌신적인 딸은 예전과 같은 부녀 관계로 돌아가 보려고 무진 애를 썼으나 모든 게 허사였네. 편지 사건에 관한 이야기는 베네트 씨가 직접 말해줄 걸세. 왓슨 선생,
교수님은 그동안 제게 비밀이 없었습니다. 그의 친아들이나 막내 동생이라도 제가 받은 것 이상의 신뢰는 못 받았을 겁니다. 그의 비서로서 저는 모든 서류를 만졌기 때문에 그에게 오는 편지는 일단 제 손을 거쳐 뜯어본 뒤 종류별로 나누는 게 저의 임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은 그가 여행에서 돌아온 뒤 달라졌습니다. 그는 저에게 우표 아래 십자 표시를 한 편지가 런던에서 올 텐데 그 편지는 뜯지 말고 직접 그에게 갖다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뒤에 이러한 편지가 몇 번 왔었는데 런던 서부 중앙 우체국의 소인이 찍힌 편지로 겉봉의 글씨를 보니 교양 없는 사람의 글씨체였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답장을 보낸 게 분명한데 저의 손을 통하지 않고 직접 붙였나 봅니다. 그리고 상자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아, 그 상자 말입니까? 교수는 여행에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상자는 유럽에서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자에는 독일풍의 그림이 조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상자를 실험 기구를 넣어두는 진열장 속에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주사기를 찾으려고 진열장을 뒤지다가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이것을 본 교수는 몹시 화를 내며 미친 사람처럼 제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무안은 생전 처음 당해보는지라 저의 가슴은 몹시 아팠습니다. 제가 상자를 만진 건 단순히 주사기를 찾기 위해서였다고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도 저녁 내내 그는 저를 못마땅한 눈초리로 쳐다봤고 제가 한 행동이 원망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베네트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수첩을 꺼냈다. 그것은 7월 2일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세밀하게 기록해 두셨군요. 정말 탐복했습니다. 기록한 날짜들을 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관찰 방법도 저의 위대한 선생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의 비정상적인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유를 밝혀내는 게 저의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홈즈 선생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바로 7월 2일 그날 교수님이 서재에서 거실로 내려오자 로이가 교수님을 물었습니다. 7월 11일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고 7월 20일에도 또 물려고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로이를 마구간에 가두었습니다. 로이는 사람을 잘 따르는 귀여운 개였습니다. 쓸데없는 이야기까지 해서 지루하신 모양이군요. 베네트는 자신을 나무라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홈즈는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있었음이 분명했다. 얼굴이 굳어진 채 멍하니 천장을 노려보고 있던 그는 그 비꼬는 말을 알아듣고서야 제정신으로 돌아온 모양이었다. 참 이상한데? 홈즈가 중얼거렸다. 베네트 씨, 저로서는 처음 듣는 일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은 다 잘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고 보니 새로운 발전이 있었군요. 그제야 비로소 방문객의 얼굴에서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다시 싹싹하고 솔직한 얼굴로 돌아왔다. 네, 바로 그저께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 저는 새벽 2시쯤에 잠이 깨었습니다. 그때 복도를 살금살금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몰래 밖을 내다봤습니다. 교수님의 침실은 복도 맨 끝에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홈즈가 물었다. 베네트는 당치도 않은 질문에 이야기가 중단된 것을 못마땅해 했다. 그저께 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9월 4일이었습니다. 홈즈는 머리를 끄덕이고 미소를 지으며 말씀 계속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교수님 침실은
복도 맨 끝방이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가려면 제 방 앞을 지나가야 합니다. 홈즈 선생님, 그것은 정말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전 여느 사람만큼은 심장이 강하다고 믿고 있었는데 그날 밤 그 광경을 보고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으나 창문을 통해 한 줄기 불빛이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시커먼 물체가 내 쪽으로 기어오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는데 점점 가까워져서 불빛의 정체가 드러나서 보니 그건 다름 아닌 바로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어오고 있지 뭡니까? 홈즈 선생님, 분명히 복도를 기고 있었습니다. 손과 무릎을 완전히 마룻바닥에 짚고 얼굴을 손 사이에 푹 숙인 채 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은 얼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렇게 행동을 해온 듯 교수님의 움직임이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리하여 제 방문 앞을 지날 때 저의 가슴은 기절할 지경으로 뛰었으나 간신히 용기를 내어 앞으로 달려나가 그를 부축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내뱉으며 제 옆을 지나서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기다렸으나 교수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동틀 무렵이 되어서야 교수님이 돌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왓슨. 머리에 떠오르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보게. 홈즈는 진기한 표본을 대하는 병리학자 같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글쎄, 요통을 앓고 있었던 게 아닐까? 요통이 심할 경우엔 똑바로 서서 걷지 못하고 그렇게 기다시피 하는 수도 있네. 그렇지 않다면야 멀쩡한 사람이 왜 기겠나? 왓슨, 그렇게 평범한 생각만 하면 땅에 발을 디딘 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걸세. 요통이라는 진단은 받아들일 수 없네. 그는 금방 몸을 꼿꼿이 세울 수 있었으니까. 교수님의 건강이 요즘처럼 좋은 적은 없었습니다. 베네트가 입을 다시 열었다. 제가 보기엔 요즘에 와서 지금처럼 원기왕성한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경찰과 의논할 성질의 것도 못 되어서 우린 완전히 넋을 잃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커다란 재난 속으로 우리 모두 빠져들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어서 못 견디겠습니다. 제 약혼 여인 에디스도 저와 같은 생각이어서 우린 더 이상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이렇게 선생님의 도움을 청하러 온 것입니다. 정말로 호기심을 일으키는 암시적인 사건이로군.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의사로서의 나의 견해를 말한다면 이 문제는 정신병 의사가 다룰 사건일세. 그 노신사는 연애 사건으로 머리가 뒤죽박죽된 모양일세. 그는 정렬을 시키기 위해 해외여행을 했을 걸로 생각되네. 편지와 상자는 그의 개인 사업과 관련이 있을 테지. 상자 안에 있는 건 공채 혹은 주식, 증권 같은 게 아닐까? 그렇다면 무슨 연유로 셰퍼드가 주인을 물었단 말인가? 아니야, 왓슨.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닐세. 지금 나의 추측으로는 홈즈가 그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순간 문이 열리고 젊은 부인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야기가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나타나자 베네트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나더니 그녀를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다. 에디스, 무슨 일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설마. 당신 뒤를 따라왔어요, 베네트. 정말이지 무서워서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죠.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게 끔찍했어요. 홈즈 선생, 약혼녀 프레스버리 양입니다. 일이 점점 결론으로 접어드는군. 왓슨, 그렇지 않나?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프레스버리 양, 새로운 일이 생긴 모양이로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러 오신 거죠?
전통적인 영국 숙녀 타입인 총명하고 아름답게 생긴 우리의 새로운 방문객은 홈즈에게 미소를 지으며 베네트의 옆자리로 가서 앉았다. 베네트가 호텔을 떠난 걸 알고 이리로 오면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선생님께 문제를 상의하러 가겠다고 제게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으니까요. 홈즈 선생님, 제발 불쌍한 저의 아버지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프레스버리야.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모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이야기 속에서 새로운 실마리를 잡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젯밤 일이었습니다, 홈즈 선생님. 하루 종일 아버지가 이상했어요. 아버진 무슨 일을 했는지 전혀 기억 못하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은 꿈속에서 사는 것 같았죠. 어제가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런 때 아버지는 저와 함께 지냈던 예전의 아버지와는 딴판으로 달라지십니다. 아버지의 겉모습은 변한 게 없으나 속은 완전히 딴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젯밤 개가 아주 극성스럽게 짖어대는 바람에 잠이 깼습니다. 불쌍한 로이는 그 뒤 쇠사슬에 묶인 채 마구간에 있습니다. 베네트가 선생님께 말씀드렸겠지만 우리는 절박한 위험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전 늘 침실 문을 잠그고 잡니다. 제 방은 3층에 있죠. 창에는 블라인드가 올려져 있기 때문에 달빛으로 환한 밖을 내다볼 수 있습니다. 개가 미친 듯이 짖어대는 소리를 듣고 창가에 눈을 고정시켰을 때 전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공포로 거의 실신할 뻔했어요. 아버진 창틀에 몸을 의지하고 한 손으로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그때 만약 문이 열렸다면 전 기절했을 거예요. 홈즈 선생님, 제가 환영을 본 건 절대로 아니에요.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공포로 온몸이 마비되어 아버지 얼굴을 본 시간은 겨우 20초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곧 사라졌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나머지 전 침대에서 곧장 일어나 창밖을 내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 아침까지 부들부들 떨면서 몸이 싸늘하게 식은 채 자리에 누워 있었죠. 아침 식사 때 아버지의 태도는 매섭고 난폭했으나 어젯밤 일은 전혀 모르는 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시내에 볼 일이 있다고 아버지께 말한 뒤 이곳으로 곧장 달려왔습니다. 홈즈는 몹시 놀란 표정으로 프레스버리 양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프레스버리 양, 침실이 3층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정원에 길다란 사닥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선생님. 그 점이 저도 의심스러워요. 맨몸으로는 도저히 창문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분명히 창틀에 올라왔었어요. 9월 5일에 일어난 일이로군요. 그 일은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프레스버리 양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홈즈 선생님, 벌써 2번이나 날짜를 물으셨는데 그게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베네트는 그것이 몹시 궁금한 듯 홈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사실은 나도 그게 궁금하던 참이었다. 잊고 말고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증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혹시 달의 형태와 정신 이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는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수첩을 두고 갈 수 있겠습니까? 기록한 날짜들을 다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왓슨,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뚜렷해졌네.
프레스버리 양이 이야기한 대로 교수는 특정한 날에 일어난 일들을 전혀 기억을 못하거나 혹은 거의 기억 못하는 증세가 있는 것 같네. 그러니 교수가 전에 우리와 약속을 한 것처럼 속이고 그를 방문해 보기로 하세요. 아마도 그는 기억을 못해서 약속을 잊은 줄로 생각할 거야. 그를 직접 만나볼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안 그런가, 왓슨? 홈즈, 참 좋은 생각이군. 난 그의 생각에 동의해 주었다. 허나 베네트가 걱정된다는 듯한 표정으로 우리의 말을 제어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홈즈 선생님. 교수님은 여느 때에도 화를 잘 내고 난폭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베네트의 말에 홈즈는 미소를 띄었다. 우리가 교수를 만나보려고 서두르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베네트 씨, 내일 캠포드에서 만납시다. 내 기억이 맞다면 그곳에는 술맛이 그럭저럭 괜찮고 방도 제법 깨끗한 편에 속하는 체커스라는 여관이 하나 있을 겁니다. 왓슨, 앞으로 2, 3일 동안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참고 지내야 하네. 염려 말게나. 월요일 아침 우리는 유명한 대학 도시인 캠포드를 향해 떠났다. 홈즈는 이번 여행에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태평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나 광적이라 할 수 있는 이번 사건에 참여하게 된 나로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여 안절부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홈즈는 짐을 풀어놓을 때까지 내게 아무런 암시조차 주지 않았다. 왓슨, 점심시간 전에 교수를 방문해야겠어. 11시에 강의가 끝난 뒤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을 걸세. 뭐라고 핑계를 대고 찾아가지? 홈즈는 수첩을 꺼내 들여다봤다. 8월 26일에도 이상한 증세를 보였어. 그는 아마 그날 일에 대해서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걸세. 약속대로 찾아왔다고 우리가 우기면 그도 부인하지 못할 거야. 넉살 좋게 때를 쓰는 수밖에 없어. 어디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왓슨. 하는 데까진 해보는 거야. 상냥한 이곳 토박이가 우리들을 안내해 줄 걸세. 우리를 태운 마차는 고색 창연한 대학 건물을 지나 양쪽의 나무가 줄지어 선 길로 들어서더니 한 아름다운 집의 현관 앞에 멈췄다. 잘 가꾼 잔디밭과 보랏빛 등나무꽃이 우거진 교수의 집은 안락한 분위기를 풍겼으나 꽤나 사치해 보이는 집이었다. 우리가 마차에서 내리자 앞 창가에 잿빛 머리가 나타났다. 짙은 눈썹 아래 날카로운 눈이 커다란 안경 뒤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뒤 우리는 그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런던에 있는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한 장본인인 베일에 쌓인 유명한 과학자가 우리 앞에 마주섰다. 그의 태도나 외모는 하나도 괴벽스럽지 않았다. 프로코트를 입고 있는 그의 몸집은 큰 편에 속했다. 또한 풍채가 좋고 장중하며 강단에 서는 사람에게서 느낄 수 있는 위엄이 그의 몸에 배어 있었다. 그의 용모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눈이었다. 그의 눈은 예리하고 주의 깊고 영리한 느낌을 주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교활하게 보였다. 그는 우리의 명함을 들여다봤다. 앉으십시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까? 홈즈는 상냥하게 미소를 지었다. 교수님, 그거야말로 제가 물어볼 말씀입니다. 나에게요. 그럼 일이 잘못된 걸까요? 저는 제 3자를 통해서 캠포드의 프레스버리 교수가 저의 협조를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의 강렬한 잿빛 눈은 심술궂은 저기로 가득 찼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수님. 그건 비밀로 해두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일 제가 잘못 들은 거라면 아직 폐를 끼친 것은 아니니까 차라리 사과를 하고 물러가기로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보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저에겐 흥미로운 일이니까요. 그것을 증명할 만한 종이 메모나 편지 또는 전보 같은 거라도 갖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문을 정당화시키기엔 미비한 행동이로군요. 대답을 안 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좋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겠습니다. 선생이 말을 안 해도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교수는 거칠게 말을 내뱉고는 배를 눌렀다. 곧 베네트가 서재에 나타났다. 들어오게, 베네트. 이 두 분은 런던에서 오셨는데 내가 불러서 왔다고 우기고 있네. 자네는 내 편지를 모두 다루고 있는 장본인이니 기억해보게나. 혹시 홈즈라는 사람에게 내가 편지를 보낸 적이 있는가? 못 봤습니다, 선생님. 베네트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다. 자, 일은 끝났소. 교수는 홈즈를 성난 얼굴로 노려보았다. 그는 탁자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몸을 앞으로 기댔다. 그러고 보니 선생이 저희가 심히 의심스럽소. 홈즈는 어깨를 움츠리며 말했다. 쓸데없이 소란을 떤 일을 사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홈즈 선생, 그런 변명이 어디 있소? 교수는 얼굴에 잔뜩 저기를 품은 채 고함을 지르며 문을 딱 가로막더니 격렬한 몸짓으로 두 손을 흔들었다. 그렇게 쉽게 이 방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그의 얼굴은 심한 경련으로 몹시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는 이미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인사불성인 것 같았다. 그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며 뜻모를 말을 마구 짓거렸다. 베네트가 말리지 않았더라면 굉장한 소동이 벌어졌을지도 모른다. 교수님, 선생님의 위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에서의 무리도 생각해 보십시오. 홈즈 선생은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무례하게 대접해서는 안 됩니다. 교수는 마지못해 자리를 비켜주었다. 우린 간신히 그 집을 빠져나와 한적한 길로 들어섰다. 홈즈의 표정은 낙담은커녕 의외로 밝아 보였다. 홈즈는 이 소란을 아주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다. 교수의 신경이 아무래도 정상은 아닌 것 같네. 우리의 침입이 좀 무례하긴 했지만 아무튼 우리가 바라던 대로 그와 개인적인 접촉을 했으니 수확은 있다고 봐야 하네. 그런데 왓슨, 그가 우리 뒤를 밟고 있는 것 같네. 그 빌어먹을 노인이 아직도 우리를 쫓아오고 있어. 뒤에서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무서운 교수가 아닌 그의 조수 베네트였다. 홈즈 선생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럴 필요 없소. 직업상 그런 일은 아무렇지도 않소. 아까처럼 교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모습은 여태껏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에디스와 제가 왜 걱정하는지 이제 이해하셨겠죠? 그런데도 그의 정신만은 아주 말짱합니다. 너무 말짱하더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 점은 내가 잘못 판단했었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의 기억력은 훨씬 좋은 것 같소. 이왕 여기까지 온 김에 프레스버리 양의 침실 창문을 구경했으면 좋겠는데. 베네트는 숲을 속으로 난길로 들어가더니 건물의 한 면이 바라보이는 지점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바로 저쪽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창문입니다.
그곳 같으면 도저히 그냥 올라갈 수 없을 텐데 창 밑에 넝쿨 나무가 있는지 또는 발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받이 홈통이라도 있는지 조사해 봤나요? 혼자서는 도저히 올라갈 수 없습니다. 베네트가 말했다. 나도 동감이요. 여느 사람이 거기를 기어서 올라간다는 것은 모험이나 마찬가지죠. 홈즈 선생님,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수님이 편지를 보내는 런던에 사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교수님이 오늘 아침 편지를 쓰는 것 같아서 그가 사용한 잉크 앞지를 몰래 들여다봤습니다. 그의 신임받는 비서로서 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이 저의 본분에 어긋나는 일인 줄은 알고 있으나 주소를 알기 위해선 도리가 없었습니다. 홈즈는 그 앞지를 잠깐 들여다보더니 호주머니에 넣었다. 도락? 참 이상한 이름이로군. 슬라브 계통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건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군요. 베네트 씨, 오늘 오후에 우리는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곳에 더 있을 필요가 없소. 범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니 교수를 체포할 수도 없고 미친 것도 아니니 감금할 수도 없어요. 현재로선 어떠한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네트 씨,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곧 벌어질 겁니다. 내 추측이 틀림없다면 다음 주 화요일에 사건은 절정에 이를 거요. 그날 다시 캠포드에 오겠소. 그런데 프레스버리 양이 그동안 지내기가 곤란할 텐데 그건 염려 없습니다. 위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녀를 다른 데 있도록 하시오. 그동안 교수는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내버려 두고 절대로 그를 방해해선 안 됩니다. 그의 기분만 건드리지 않으면 아무 염려도 없을 겁니다. 저기 좀 보십시오. 베네트가 놀란 표정으로 속삭였다. 나뭇가지 사이로 보니 몸을 똑바로 세운 키가 큰 교수가 현관을 나와 베네트를 찾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윗몸을 앞으로 내밀고 손을 휘두르며 사방으로 머리를 돌려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쪽을 쳐다보자 베네트는 나무 숲을 빠져나가 교수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무언가 흥분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서 안으로 들어갔다. 여관으로 돌아오면서 홈즈가 말했다. 그러면 그렇지. 교수가 베네트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잠깐 그를 본 것만으로도 그가 명석하고 논리적인 두뇌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네. 탐정이 그의 뒤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감정은 미칠 듯이 폭발한 걸세. 그는 그의 가족이 탐정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의심할 걸세. 아마 지금쯤 베네트가 곤욕을 치르고 있을걸? 홈즈는 우체국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전보를 쳤다. 저녁 때 답신이 오자 홈즈는 다 읽은 뒤 전보를 내게 던져주었다. 커머셜 거리로 찾아가 도락 씨를 만나보았음. 나이가 지긋한 상냥한 보헤미아인처럼 보임. 커다란 자파상을 경영하고 있음. 머서는 오래전부터 날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지. 그는 사업에 관한 한 모르는 게 없는 만능이냐. 교수가 비밀리에 편지 거래를 하는 도락의 정체를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급한 일이었네. 그런데 보헤미아인이라니 교수의 프라하 방문과 관계가 있겠군. 일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다행이네. 지금 우리는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는 불가이한 사건들의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자면 성난 셰퍼드와 보헤미아 방문은 무슨 관련이 있으며 또 교수가 밤중에 복도에서 기는 것하고 위의 두 사건과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하는 문제일세. 그리고 자네가 중요시하고 있는 날짜에 대한 것도
정말 궁금하기 짝이 없는 문제야. 나로서 말일세.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두 손을 비볐다. 홈즈가 앞서 이야기한 바 있는 그 유명한 포도주 한 병을 탁자 위에 놓고서 우리는 그 옛날식 여관의 낡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럼 날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기로 하지. 홈즈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끝을 한데 모으며 마치 교실에서 강의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 우수한 젊은이의 수첩을 보니 7월 2일부터 사고가 일어났는데 단 한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그 뒤부터 9일 간격으로 똑같은 발작이 일어나고 있네. 마지막 발작이 지난 금요일인 9월 4일에 있었고 또 그 전의 날짜도 역시 9일 전인 8월 26일이었어. 이건 절대로 우연의 일치가 아니야. 홈즈는 나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이제 우리는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네. 교수는 9일 간격으로 지속 시간은 짧으나 매우 해로운 효능을 가진 독한 약을 복용하고 있음이 틀림없네. 타고난 그의 난폭한 성질은 그 약을 복용함으로써 더욱더 거칠어졌어. 프라하에 갔을 때 그 약의 사용법을 배워왔고 지금은 런던의 보헤미아인 중개상을 통해서 약을 공급받고 있네. 왓슨, 이제 모든 게 연결되지? 그렇다면 개 사건과 교수가 유리창으로 딸의 방을 들여다본 것, 그리고 그가 복도를 기어다닌 일련의 일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제 시작이 아닌가?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그동안 베네트와 계속 연락을 취해가며 이 아름다운 대학 도시에서 천천히 쉬기로 하세. 아침에 베네트가 찾아와서 어제의 일을 보고했다. 홈즈가 예상한 대로 그는 매우 혼쭐이 났던 모양이다. 우리가 나타난 것이 베네트 때문이라고 직접 대놓고 나무라진 않았지만 사사건건 그 일을 빗대어 놓고 심술궂게 굴었으며 베네트에 대해 심한 적의를 품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그는 여전히 학생들의 찬탄을 받는 훌륭한 강의를 하러 학교에 나갔다고 한다. 베네트가 말했다. 그의 괴상한 발작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력과 활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왕성합니다. 두뇌도 더 명석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아무 일이 없을 겁니다. 나도 바쁜 몸이고 왓슨도 환자를 돌봐야 하니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놓고 떠나겠소. 그동안 무슨 일이 생기거든 곧 알려주시오. 런던에 돌아온 뒤 며칠 동안 홈즈를 못 만났다. 월요일 저녁 홈즈로부터 내일 역에서 만나자는 짧은 편지가 왔다. 기차를 타고 캠포드로 가면서 홈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교수의 행동도 정상적이었다고 했다. 저녁 때 베네트가 우리의 숙소인 체커스로 찾아왔다. 오늘 런던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제 손을 못대게 한 우표 아래 십자가 표시를 한 편지와 꾸러미가 도착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보고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홈즈가 음침하게 웃었다. 베네트 씨, 오늘 밤에 모든 결말이 날 거요. 내 추리가 정확하다면 지금부터 일의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당신은 교수의 행동을 잘 관찰해야 됩니다. 오늘 밤엔 자지 말고 망을 보십시오. 교수가 당신의 방문 앞을 지나가거든 그를 방해하지 말고 살금살금 그 뒤를 쫓아가시오. 왓슨과 나는 집 밖에서 지키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이야기한 그 작은 상자의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압니까? 교수의 회중식의 줄에 매달려 있습니다.
상자 안의 내용물을 꼭 조사해야 될 텐데 최악의 경우엔 상자를 부수어서라도 봐야 되겠소. 집에 또 다른 사람은 없습니까? 마부 맥페일이 있습니다. 그는 어디서 잠을 자나요? 마구간 위에 그의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의 도움을 청할 수 있겠군. 이제 일이 전개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잘 가시오. 그러나 내일 아침이 되기 전에 당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정 무렵 우리는 여관을 나와 교수의 저택 현관 맞은편 숲속에 몸을 숨겼다. 상쾌한 밤이었으나 좀 싸늘한 기운이 느껴지는 날씨였다. 따뜻한 외투를 입고 나와서 다행이었다. 바람이 산들산들 불었고 조각 구름이 때때로 반달을 가리고 지나갔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기대와 흥분이 없었더라면 참으로 으스스한 밤샘이었을 것이다. 내 친구가 이 괴상한 사건들의 결말이 다가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바람에 나는 잔뜩 긴장을 한 채 집을 지켜보았다. 만일 9일 간격이 맞다면 오늘 밤 틀림없이 교수는 발작을 일으킬 걸세. 발작 증세는 그가 프라하를 방문한 뒤부터 생겼어. 그는 프라하에 있는 사람의 대리인인 런던의 보헤미아인 중개상으로부터 비밀이 약을 공급받고 있네. 오늘도 소포가 왔다고 하지 않던가? 그가 받는 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 약을 복용하는지는 아직도 의문일세. 아무튼 모든 일은 프라하에서 꾸며진 것이 확실하네. 그는 9일 간격으로 약을 복용하라는 지시를 받은 모양이야. 이 점이 제일 먼저 나의 관심을 끌었네. 그런데 그의 증상이 몹시 심한 것 같더군. 자네 그의 손가락 관절을 보았나? 나는 못 보았다고 말했다. 그렇게 굵고 툭 붉어진 손가락 마디는 내 생전 처음 봤네, 왓슨. 난 사람을 볼 때 언제나 손부터 먼저 보네. 그런 다음 솜의 끝, 바지의 무릎, 그리고 구두를 관찰하네. 그런 뼈마디는 인간의 진화 과정에서나 볼 수 있을 걸세. 홈즈는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손으로 이마를 탁 쳤다. 오, 왓슨. 난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나 그건 진실임에 틀림없어. 이제 모든 걸 알아내고야 말았네. 내가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을까? 손가락 관절을 그렇게 무심히 보고 지나치다니. 그리고 셰퍼드, 담쟁이 덩굴. 내가 꿈속을 헤매고 있었던 모양이지. 저기 좀 보게. 교수가 나왔어. 그의 행동을 잘 관찰하게.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홀 안에 램프 불빛을 뒤로 한 몸집이 큰 프레스버리 교수의 형체가 나타났다. 그는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문 밖으로 나오자 그는 몸을 꼿꼿이 세우더니 팔을 앞으로 내밀었다. 길로 내려오자 그의 모습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다. 그는 웅크리는 듯한 자세로 윗몸을 아래로 숙이더니 손과 발을 모두 땅에 짚고 정력이 넘치는 모양으로 이리저리 껑충껑충 뛰어다녔다. 현관 앞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더니 집 모퉁이로 뛰어갔다. 그때 베네트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더니 그의 뒤를 살금살금 쫓아갔다. 왓슨, 이리 와보게. 홈즈가 외쳤다. 우리는 그 집의 뒷면이 보이는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달빛으로 모든 것이 환하게 보였다. 담쟁이 잎으로 뒤덮인 담벼락에 몸을 웅크리고 있는 교수의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그를 봤을 때 그는 갑자기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민한 동작으로 담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이 나뭇가지에서 저 나뭇가지로 자유자재로 건너뛰며 올라가고 있었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행동인 것 같았다. 그의 실내복은 그가 움직일 때마다 펄럭거려서 꼭 커다란 박쥐가 담벼락에 달라붙은 것 같았다. 이 장난도 실증이 났는지 그는 곧 내려오더니 땅에 엎드려 앞서와 같은 괴상한 몸짓으로 마구간으로 갔다. 아까부터 짖고 있던 개는 마구간 밖에 나와 있었는데 이때 주인의 모습을 보자 갑자기 흥분해 미친 듯이 짖어댔다. 쇠사슬이 팽팽하게 당겨지고 몸을 부르르 떨며 무섭게 짖어대는 개 옆으로 교수는 다가가 몸을 웅크리고 엎드리더니 갖은 방법을 다해서 개를 놀리기 시작했다. 돌멩이를 한 움큼 주어 개 얼굴에 던지더니 또 방금 꺾고 온 나뭇가지를 개 입 언저리에다 들이대고 막 휘둘렀다. 그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은 채 개의 분노를 자극시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우린 그동안 많은 모험들을 했고 이상한 경험들도 많았지만 이렇게 기괴하고 잔인한 광경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점잖은 교수가 개구리처럼 땅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못살게 굴었고 독이 바싹 오른 개는 주인을 물어 죽이기라도 할 것처럼 으르렁거렸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졌다. 개와 개 목걸이가 갑자기 분리된 것이다. 개 목걸이는 튼튼한 쇠사슬이었으나 개 목걸이의 굵기가 뉴펀들랜드 개의 것이어서 헐렁했던 것이다. 잘그랑하고 개 목걸이가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사람과 개는 곧 한 덩어리가 되어 땅바닥에 구르기 시작했다. 분노한 개는 으르렁거렸고 교수는 마치 동물 같은 괴이한 공포의 소리를 질렀다. 그것은 교수의 생에 있어 정말 극적인 순간이었다. 성난 개는 그의 목을 물어뜯었다. 송곳니로 너무나 깊숙이 물어서 우리가 그들을 떼어 놓으려고 달려가 보니 교수는 이미 의식을 잃고 있었다. 우리도 개한테로 달려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으나 베네트의 목소리가 들리고 그가 나타나자 개는 곧 양처럼 순해졌다. 이 소란에 마부도 잠에서 깨어 마구간 위의 방에서 내려왔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했다. 전에도 여러 번 이런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개를 가둔 뒤 우리는 교수를 집 안으로 옮겨 뉘었다. 의사 면허도 가지고 있는 베네트가 나를 도와서 상처를 치료했다. 날카로운 이가 경동맥 근처를 스쳐서 출혈이 몹시 심한 상태였다. 그러나 교수는 가까스로 위험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 나는 교수에게 모르핀 주사를 놔주었다. 교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우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인류 외과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겠군요. 내가 말했다. 안 됩니다. 이 일은 우리 가족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안전합니다. 만약 이 일이 집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소문은 끝없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대학에서의 그의 권위와 유럽 전체에 알려진 그의 명성과 그리고 그의 딸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렇군요. 홈즈가 말했다. 우리만 아는 비밀로 합시다. 그런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급히 손을 써야겠는데 방법이 있어, 베네트 씨? 그건 그렇고 교수의 회중 시계줄에서 열쇠를 가져다 주시오. 그리고 맥펠 씨는 환자를 지키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거든 우리에게 곧장 알려주시고요. 그동안 우리는 신비한 상자를 열어봐야 되겠소. 상자 안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으나 아무튼 그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알기에 충분했다.
빈 약병 하나, 가득 찬 물약병 하나, 피아 주사기 하나, 그리고 서투르고 알아보기 힘든 글씨로 쓴 편지 몇 장이 전부였다. 편지 봉투를 보니 비서의 손을 못대게 한 십자가 표시가 있었고 모두 커머셜 거리의 A 도락에게서 온 것이었다. 봉투 안에는 프레스버리 교수에게 새 물약을 보낸다는 청구서와 돈을 받았다는 영수증밖에 없었다. 봉투 하나가 또 있었는데 그것은 교양 있는 사람의 필체로 프라하의 소인이 찍힌 오스트리아의 우표가 붙어 있었다. 중요한 단서를 찾았네. 홈즈가 소리를 지르며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전날 선생님이 다녀가신 뒤 선생님의 치료법에 대해 열심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저의 치료를 받으려고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실험 결과에 의하면 이 치료에는 위험한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니 이 점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유인원의 혈청이 우수한 효능을 가진 것은 알고 있으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구할 수가 없어 대신 얼굴이 까만 인도산 원숭이의 혈청을 사용했습니다. 원숭이는 기기도 하고 나무에 오르기도 하는 반면 유인원은 서서 걸을 수 있어서 아무래도 인간과 흡사한 점으로는 유인원이 더 낫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이 저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영국에는 선생 외에 또 한 명의 고객이 있는데 도락이라는 저의 대리인이 두 분께 약을 공급해 드릴 것입니다. 매주 치료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H. 로웬슈타인. 로웬슈타인. 회춘의 비밀과 불로 장생약을 연구하고 있는 신비한 과학자라고 신문에 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프라하의 로웬슈타인. 로웬슈타인은 신비스러운 정력 강장제인 혈청을 연구했다고 보고했는데 그가 혈청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전문가들은 그의 치료법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나는 내가 아는 바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베네트는 선반에서 동물학에 대한 작은 책자를 꺼내 들었다. 그는 그것을 읽기 시작했다. 랑거, 긴 꼬리 원숭이. 히말라야 산맥에 서식하는 얼굴이 시커먼 커다란 원숭이의 일종으로 원숭이 종류 중에서는 인간의 모습과 가장 비슷함. 여기 자세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홈즈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참된 원인은 홈즈가 말했다. 때늦은 사랑으로 조급해진 교수가 다시 한번 젊음을 갖고 싶어한 데 있었소. 자연의 섭리를 역류하려고 하면 모든 것은 파괴되기 마련이오. 운명이 정해준 길을 가지 않고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더구나 교수 같은 최고의 지식인이 동물로 되돌아가려고 하다니. 홈즈는 손에 작은 유리병을 들고 안에 든 맑은 액체를 들여다보며 의자에 앉았다. 로웬슈타인에게 편지를 내어 이 약의 독성에 대해 형사 책임을 져야 된다고 쓰겠소. 그 이상으로 우리가 취할 조치는 없는 것 같군요. 그러나 이러한 일은 앞으로도 또 일어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좀 더 나은 방법을 연구하겠죠. 젊어지고 싶어하는 인간의 본능이 있는 한 이런 위험은 언제나 존재하기 마련이오. 왓슨, 생각해보게. 물질적인 사람, 감각적인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가치없는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서 안달하고 있네. 반면에 정신적인 사람들은 자연의 순리를 피하려 하지 않고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네. 세상은 점점 살아갈 가치가 없어져 가는 것 같네. 대체 이 세상은
어떤 웅덩이에 빠지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홈즈는 혼자 말하듯 읊조리다가 갑자기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베네트 씨, 더 이상 할 말이 없군요. 그동안의 여러 사건들을 이제 쉽게 연결할 수 있겠죠? 셰퍼드는 당신보다는 더 빨리 주인의 변모를 눈치챈 거요. 그 개는 냄새로 알았죠. 로이가 문 것은 교수가 아니라 원숭이였습니다. 또 로이를 놀린 것도 원숭이였고요.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이 원숭이에게는 일종의 즐거운 습관이라서 그는 딸의 침실 창문까지 그냥 올라가 본 겁니다. 왓슨, 아침 일찍 출발한 런던행 기차가 있는데 떠나기 전에 체커스에 가서 차나 한 잔씩 들기로 하세. 난 홈즈의 뒤를 따라 그 집을 나섰다.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세상에 공포하면서도 난 아직도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러나 인간의 걷잡을 수 없는 욕심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것에 홈즈와 나는 동의했기에 마음의 위로는 된다.